제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날,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수 씨, 집에 가자. 그 말은 제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라는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38년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맞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38년 남편이 어느 날 도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도둑이에요. 그 눈빛을, 저를 무서워하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병수입니다. 올해 72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영업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명함 돌리는 일. 집에는 솔직히 잘 못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박순옥입니다.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결혼한 건 제가 33살 때였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순옥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했지요. 아내는 그 단순한 선택을 38년 동안 묵묵히 채워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저 출장 다닐 때 혼자 집을 지키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상해진 건 제가 퇴직하고 난 이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쯤 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장 보고 오면서 샀던 걸 또 사오고 전화기를 어디 뒀는지 몰라 온 집 안을 뒤지고 그래도 저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름이 뭐더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지연이잖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 맞다. 지연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병원에 간 건 아내가 가스불을 2번 연속으로 켜놓고 나간 뒤였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냄새를 맡고 연락해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순옥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바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 그때 뭐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처음 1년은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약을 챙겨 먹이고 같이 동네 산책하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있어 주고 순옥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좋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잘하고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해가 지나면서 아내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졸다가 밤에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화장실을 못 찾고
저를 낯선 사람 보듯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처음엔 설명했습니다. 나야. 병수야. 당신 남편.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엔 또 잊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10번, 20번 들으니까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새벽 2시에 옷을 완전히 차려입고 장 바구니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시장 가야지. 애들 학교 늦겠다. 아이들은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를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새벽이야. 시장 문 안 열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다 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널고 아내를 안고 욕실로 데려가고 처음엔 진짜 서툴렀습니다. 밥은 질고 국은 짰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작 이렇게 해줄 걸. 평생 이 사람이 해준 밥을 당연하게 먹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 하지 않았는데 딸 지연이가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지연이는 애들 키우면서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못 해줬으니까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속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저도 70이 넘은 몸이었습니다. 밤마다 못 자고 낮에도 아내 곁에서 눈을 못 떼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를 욕실에서 부축하다가 미끄러져서 같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 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기가 더 위험한 상황인데 저한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욕실 문 닫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딸이 왔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이러다 아빠 쓰러져.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양원 알아보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내 엄마야.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면 그때 엄마는 누구한테 맡길 건데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딸이 돌아가고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밥 안 먹어요? 아내가 오늘 일은 다 잊어도 제가 밥 안 먹는 건 눈치챘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꼭 쥐어줬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도둑이에요. 그 소리에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붙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내 눈이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아니라 침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8년을 같이 산 집에서 저는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이웃한테는 그냥 잠꼬대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아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또 잊어버린 듯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화장실에서 수도 틀어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남자가 운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쓰러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과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두 분 다 위험합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면 나는 어떻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라.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내내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아내를 위한 선택인지, 혼자서는 답이 안 났습니다. 지연이가 요양원 3군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곳을 둘러보는데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요양사 손을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요양사가 천천히 맞춰서 걸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저렇게 해줄 수 있겠구나. 내가 못 해주는 걸 저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죄책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이러는 건 아닌가. 아내가 낮에도 저를 몰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집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집은 이미 낯선 공간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봤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바람 쐬러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툭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바람 좋아.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조수석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리러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했습니다. 버리러 가는 게 아니라 더
잘 모셔드리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수 씨, 집에 가자.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집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를.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병수 씨,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목소리.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38년을 같이 살던 집이 처음으로 낯설었습니다. 현관에 아내 신발이 있었습니다. 꽃무늬 슬리퍼. 오래된 거였습니다. 버리려다 못 버렸던 것들. 저는 그 신발을 한참 봤습니다. 욕실에 들어갔더니 아내 칫솔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칫솔. 아, 저걸 챙겨줬어야 했는데. 뒤늦게 챙겨서 가져다 줬지만 그 순간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니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다 그냥 놔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개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그냥 뒀습니다. 아내가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부엌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졌더니 아직 안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쥐고 있던 거였습니다. 채널을 바꾸다가 잠드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밥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아내가 또 나가려고 할까봐 현관 앞에서 서성이던 그 밤들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 밤들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던 그 밤들이, 아내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쫓아다니던 그 밤들이, 그게 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웠습니다. 사흘 뒤 면회를 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주 와요. 매일 올게.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갑니다.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아내를 만나러. 처음엔 지연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빠, 매일 오면 아빠가 힘들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오는 게 안 힘들어. 못 오는 게 힘들지. 요양원 직원들이 이제 저를 압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어르신 오셨어요 하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저도 직원들 이름을 다 압니다. 아내를 잘 봐주는 분들이니까요.
어느 날은 아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나도 배고파. 같이 먹자. 아내가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요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시면 어머니가 달라지세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랑 살았나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그걸 이제야 묻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집에 잘 못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많았습니다. 출장도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아내는 뭐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순옥이가 건강할 때 저는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없는데 순옥이 기억도 없습니다. 그게 제 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집에 있게 됐는데 그때는 아내가 이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 한번 느긋하게 가보자고 했는데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기 딱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봄 되면 제주도 가자. 아내가 좋아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도 저한테도 그게 지금도 제일 후회됩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좀 더 같이 있어 줄 걸. 그런데 가끔은 맑은 날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어느 날 제가 면회를 갔더니 아내가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여보. 그 여보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는 웃었습니다. 일찍 왔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잠깐 말을 잊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밥 먹자. 내가 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같이 났습니다. 응. 집에 가서 먹자. 그날 면회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봤다는 것만으로 그날은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이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요양원 복도 끝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아내가 저를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내를 압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아내는 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내를 잊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선택,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갑니다. 그게 제 선택이니까요. 사랑은 남는 게 아니라 남아주는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